천명에 대하여 생각한다. 공자의 50. 대체 하늘에 도라는 것이 정말로 이런 것인지. 가수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의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화자가 너무 조숙하다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떠나간 사랑을 회고하는 노래라고 하지만 마치 인생을 회고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생이 그렇다.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는 나이 50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옛 성현들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는 하였다. 다만 그들의 회고는 그 명성과 남긴 글 때문에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다. 그 중에는 지금 봐도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많다. 공자가 천하를 떠돌 때 잠시 머물렀던 집이 있었다. 위나라 대부 거백옥의 집인데 공자는 평소 그를 존경하였다. 만년의 거백옥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나이 50에 49가지 잘못 살았음을 알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거백옥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데 평생 힘썼고 나아감과 물러남이 분명하였다. 공자는 70에야 인생의 깊이를 들여다보았다.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선현의 말을 하나 꼽으라면 공자의 말을 듣고 싶다.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70평생을 단 38자로 압축한 말이 논어 위정에 남아있다. 나는 15 무렵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 무렵에 내 뜻을 세웠고 40 무렵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 무렵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60대에는 남의 말이 순수하게 들렸고 70이 넘자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70평생이라는 말에 딱 맞는 나이만큼 살다 갔다. 이 38자의 회고록은 70일 넘긴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제자들에게 구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감개무량한 심경을 고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개인의 일생을 38자로 압축한 것은 물론 인간의 성숙 과정과 단계를 깊게 성찰하여 정리한 한편의 정신사라 할 만하다. 이 정신사적 회고록은 만년에 접어든 공자의 자술인 만큼 역대 가장 숱한 해석과 해설, 과분한 평가가 따랐다. 예컨대 15세 때 공부의 뜻을 두었다고 한 대목을 인생에 눈을 뜨고 세계관의 탐구에 자주적으로 뜻을 세웠다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30 무렵 뜻을 세웠다는 대목을 공자가 30 무렵 천하적 세계관에 도달하였다는 식으로 다소 황당하게 해설하였다. 공자는 15 무렵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30 무렵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뜻을 세웠으며 40대에는 강한 책임감과 주관을 가지게 되어 엉뚱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50에 접어들면서는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고 60대에는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40대 불혹의 공자는 자한과 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대목과 연관이 있으며 60대 이순의 공자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다. 70대가 되어 만년에 접어든 공자는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거나 사회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해석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자가 70에 접어들어 자신의 인생을 깊게 성찰하였다는 것이다. 공자는 사마천에게 어떤 어른이었나? 공자를 누구보다 존경하였던 사마천은 20세 무렵에 천하의 역사 현장들을 탐방하면서 공자의 고향 곡부에 들러
공자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 남긴 기록이 사기의 공자세가이다. 사마천은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라는 시경의 구절을 빌려 공자를 향한 자신의 무한한 존경심을 대신하였다. 특히 공자가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춘추를 저술한 사실에서 큰 용기를 얻어 자신도 궁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하였음에도 분발하여 사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공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근엄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경에 처해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한 번은 공자가 제자들과 길이 엇갈린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공자를 찾는 제자들에게 동문에서 공자처럼 생긴 사람을 보았다며 그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행색이 영락없이 집 잃은 개에 같더라고 하였다. 헤어졌던 제자들과 만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자는 다른 건 몰라도 집 잃은 개 같다는 말은 그럴듯하구나 라며 껄껄 웃었다. 참고로 국내 관련서들은 대부분 집 잃은 개를 상갓집개로 번역하고 있다. 공자는 또 음악 연주를 듣고 나면 꼭 박수를 치며 앵콜을 청하는 센스 만점의 선생님이었다. 제자들이 오늘날 정치가들에 대해 어떠냐고 묻자 그 째째한 인간들은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한다 라며 통렬하게 욕할 줄 아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다. 또 누군가가 공자는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박학다식하면서 특기 하나 없으니 라고 비꼬자 나한테 무슨 특기라도 가르쳐 주려고? 말을 탈까 아니면 화를 쏠까? 아무래도 말을 타는 것이 낫겠지. 라며 위트 있게 받아넘기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공자는 그렇게 늙어갔다. 유머와 위트, 열정과 38자의 자기 성찰과 함께. 대영 제국의 통치자였던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고는 나 할 만큼 했어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녀는 대영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겸손함이며 삶에 대한 성찰이다. 공자는 평생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무던 애를 썼지만 시대는 공자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의 정치사회 활동은 실패작이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38자의 회고록에서 느껴지는 공자의 성찰은 그 실패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의미심장하다. 한 인간의 성숙 단계가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 동반된 노력과 열정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가 만년의 교육봉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어쩌면 자기 성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정치가로서 뜻을 펼치지 못하였지만 수십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면서 세상과 인간을 탐구하고 평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결과 만세사표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 우리도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 짤막하게 객관해보면 어떨까? 정치적 야욕으로 온갖 치장을 더한 거창한 자서전, 남이 대신 써주는 대필 자서전, 미사여구와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낯뜨거운 회고록, 이념에 매몰된 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애처로운 하이에나식 회고록 따위 말고 진솔하게 자신의 생을 성찰하는 짧은 경구 같은 자서전 말이다. 38자의 회고록에서 공자는 50과 관련하여 지천명이라고 말하였다. 이 대목을 흔히들 50이면 1000명을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은 50 무렵 1000명, 즉 운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50대 내내 운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몸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사마담의 정신. 인간의 정신이란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말라버리고
육체 또한 지나치게 혹사하면 지쳐서 병이 나는 법이다. 정신은 육신의 기운이다. 몸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엔진과 같다. 죽는 날까지 명료한 정신으로 살려면 육신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이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정신, 즉 마음이 차분해져야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심란한 마음이 몸까지 해친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외교가로서 유머가 풍부하였던 순후고는 술을 절제할 줄 모르는 위왕에게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명언으로 충고한 바 있다. 주극생난, 낙극생비. 술이 극에 이르면 난리가 나고 쾌락이 극에 이르면 슬퍼집니다. 인간은 정신의 쾌락을 위하여 술을 마신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혼란스러워지고 심하면 마음이 망가질 정도로 슬퍼지고 결국은 몸까지 상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모든 병은 기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란 몸 안의 정기를 말한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 병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기를 흔히 하는 말에 대입하자면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스트레스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 요컨대 마음의 불안이라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신을 연계시켜 병의 증상과 몸의 이상을 진단한다. 현대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진단과 처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가장 오랜 의학서라고 하는 소문의 다음 대목은 꼭 들려주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감정은 모두 정신의 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지나칠 경우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며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근심 걱정은 폐를 상하게 하며 두려움은 콩팥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진시황의 생부 여부리는 자신의 식객을 동원하여 편찬한 엿시 춘추에서 정신이 몸과 편안히 조화를 이루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안으로 정신이 편안하면 쉽사리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 시대의 학자 환담은 인간의 정신과 육신의 관계를 초와 촛불에 비유하였다. 정신이라는 주제는 어렵다.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마음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이 곧 마음이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뜻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을 따름이다. 또 정신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사마천이 자서전에 인용한 아버지 사마담의 문장은 정신과 육신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인간의 삶은 정신에 의탁하며 정신은 육신에 의탁한다.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육신을 너무 혹사하면 병이 난다. 정신과 육신이 일단 분리되면 사람은 죽는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사람 역시 이를 다시 합칠 수 없다. 때문에 성인은 정신과 육신을 모두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요 육신은 생명의 기초이다. 정신과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내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하니 대체 무엇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인가? 마지막 대목은 정신과 육신, 마음과 몸이 편안해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몸과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적인 인생, 산모작의 준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에서 짧은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비로소 사마천도 장애인이었고 사기에 장애를 가진 인물이 여러 등장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 후 휠체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자 한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10살이 되어서야 오빠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 후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이런저런 자격증을 무려 50개 가까이 땄어요. 그런데 따고 싶어도 따지 못한 자격들도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한 뼘밖에 안 되는 문턱 때문이었어요. 휠체어로 넘을 수 없는 정말 높은 벽이었어요. 한 뼘의 문턱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을 때렸다. 인간의 육신은 결코 정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